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어서 이 글을 써봅니다. 전 늘 몸이 약한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제가 언제나 걱정이 되셨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바라셨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그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소원 하나로 사셨다고 했어요. 아빠는 조금 규모가 크게 노끈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였답니다. 아빠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이었고 그 덕에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하나같이 제 몸이 약한 것을 안쓰러워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죠. 그 덕분에 평생 단짝이라는 친구도 얻게 되었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건실한 청년을 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믿고 의지하던 직원이었고 그로 인해 결혼은 일사천리였어요. 저 역시 아빠를 도와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그 직원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인연이 됐어요. 신서방이랑 너랑 결혼한 게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이 기뻐. 신서방네가 어렵게 살아도 늘 구김살없고 항상 자신감도 넘치면서 너한테 또 얼마나 다정해. 결혼하면 또 걱정이었는데 신서방이랑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주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긍지오격 우리 딸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나 했더니 신서방 같은 남자를 만나서 진짜 다행이죠. 네가 봐도 정말 괜찮지? 정 많고 일처리 확실하고 너밖에 모르고 남자 그거 하나면 돼. 돈이야 그저 성실하게 벌면 그만이고. 그러게 내가 봐도 승종씨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 평판도 좋잖아. 나도 정말 마음에 들고. 머지않아 회사를 네가 물려받을 건데 아빠 옆에서 큰 힘이 될 거다. 승종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너도 힘이 나지. 아빠 그런 말 마. 나는 지금의 자리도 만족해. 그냥 아빠 오래오래 사셔요.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줄 테니까. 남편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회사에서 능력치를 인정받은 인재였고 성분 또한 저희 아빠가 눈여겨봤었기 때문에 제 남편감으로 딱 점 찍어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것이었지만 첫눈에 반해버렸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절 정말 아껴주었답니다. 심장 때문에 정기검진을 가는 날이면 항상 동행해 주었고 부모님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절 아껴주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기뻤어요. 그런 모습을 저희 부모님도 보시곤 흐뭇해하는 나날이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 몸이 그렇게 약한데 어쩌겠어. 회사에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어. 아무리 회사 일도 배워야 한다지만 몸이 더 중요하잖아. 당신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 몸만 잘 추슬러. 그래야 우리 아기도 같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모르겠다. 가뜩이나 바쁜 회사인데 내 몫까지 하려면 힘들겠어. 그래도 결혼했고 장인어른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원래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요즘 들어선 더 내 회사처럼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당신은 몸 관리나 잘해. 알겠지? 아무래도 결혼을 했고 아이도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그전보다는 회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 몸 관리를 하며 그저 아프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저 역시 결혼을 하고 나니 몸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일 때보다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게 행복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단짝 친구 또한 저에게 남편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네 남편 진짜 괜찮다. 그래, 넌 회사 일 좀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아기 가져야 하니 몸 생각 좀 해. 가뜩이나 약한데 아이 가지면 얼마나 더 약해지겠어. 승종 씨 말대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는 승종 씨한테 맡기고. 어쩜 그렇게 자상하니? 너희 아버지가 확실히 성경지명이 있으신 거야. 딱 그런 남자 골라서 너랑 맺어줬잖아. 네가 보기에도 그래? 사실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회사를 안일하게 맡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찝찝했거든. 물론 승종 씨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함도 있고 걸리는 것도 많고. 아주 복이 터져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냥 승종 씨한테 잘 맡겨. 유능한 사람이잖아. 너보다 훨배 나을 거야. 그리고 여자는 그냥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제일이야. 아무리 커리어 우먼이 되면 뭐하니? 애 내팽개치고 일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승종 씨한테 네가 하는 일 좀 덜고 맡겨. 너희 아버지도 다 그러라고 회사 사람이랑 결혼시킨 거라니까.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는 친구였기에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삶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한 남도 이렇게 남편을 치켜 세우니 정말 시집 잘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때 아빠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하셨고 온전히 저에게 물려주고 남편과 같이 경영을 했으면 하셨어요. 이제 신서방도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너도 역시 일 배운 지 오래됐잖냐. 이제 슬슬 경영에서 내가 내려올까 하는데. 아직 안 돼. 아무리 신서방이랑 내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어? 조금만 더 힘내줘요. 내가 자꾸 회사에 개입하는 것도 신서방이 불편할 거야. 실질적으로 나 대신 많은 걸 하고 있거든. 이쯤 됐다 싶어. 너도 엄연히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 물어보면 되잖니. 걱정 마라. 그렇게 제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했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시게 되었고 큰 사고로 인해 반쪽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도록 재활에 힘을 썼지만 반쪽 마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거동도 불편한 데다 말투까지 어눌해진 아빠는 결국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맞이한 파국이었습니다. 어쩌니 이제 니네 아빠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뺑소니로.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범인 꼭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회사는 나랑 신서방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네 아빠 꼭 이겨내야 할 텐데 저렇게 나약한 분 아니잖니. 어쩜 좋아. 엄마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니? 엄마한텐 내가 있잖아. 아빠 빈자리 안 느껴지게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엄마가 나약해지면 어떡해. 아빠가 언제든지 건강해졌을 때
엄마가 옆을 지지하고 있어야 아빠가 행복하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힘내자고. 매 순간 좌절스러웠지만 정말 힘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회사 일에도 더 매진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오히려 집에서 쉬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만 회사를 맡겨두기가 쉽지 않았고 악착같이 같이 회사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남편은 임신 얘기를 하며 저를 설득하여 집에서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임신 얘기를 하게 되니 남편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보고 몸 생각하며 쉬라고 하였고요. 장인어른이 우리 아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당신 아니어도 내가 회사는 잘 책임질게. 당신도 우리 아이 갖기를 소망했잖아. 더더욱 어머님 저렇게 애롭게 계시는데 손주 한번 안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한테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나 역시 아이는 갖고 싶어.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힘내보자. 그래서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임신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가끔 한 번씩 욱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일이 오죽 많아서 힘들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참는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불과 그걸 느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늘 일에 치여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이 저에게 말실수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이사님, 나오셨네요. 어제는 사장님이랑 즐겁게 보내셨어요? 집에 일찍 가신다고 반차 내고 가셨는데. 반차요? 네. 요즘 힘든 건 없으시죠? 아무래도 일이 많아져서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힘내주세요. 에이, 저희야 뭐 똑같죠. 힘들다고 총무직원도 하나 다시 구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서류 작업이 수월해졌어요. 직원도 새로 뽑고 반차를 썼다는 직원의 말에 일단 아는 것처럼 넘어갔으나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사실을 은근슬쩍 떠보니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렇게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남편에게 회사를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찝찝한 건 사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제 야근하느라 많이 바빴어? 저녁에 잠깐 도시락 싸들고 갈까 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물량이 많잖아. 그래서 밤샘 작업 좀 했지.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일하면 전화 잘 못 받잖아. 은근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당신도 한시름 놓을 거 아니야. 전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뒤이어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그것도 정말 제가 믿고 믿었던 저의 단짝 친구와 외도 중이었어요. 꽤나 오래된 사이인 것처럼 보였는데 믿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저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친구와 남편은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였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고,
믿었던 절친의 배신, 남편의 뒤통수, 세 가지가 겹치니 정신 차리기 힘든 시기였어요. 왜 힘든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원망스러웠고 참 어리석게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정혜 사이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빠도 아픈데 당신까지 어쩜 이럴 수 있어? 언제부터였어? 도대체 언제부터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냐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제발.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설마 내 뒤 캤어? 진짜 무서운 여자다. 어떻게 신랑을 못 믿고 뒤를 캐? 소름 돋아. 지금 그 말이 나와?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 정말 다시 보인다. 우리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뭐 어쩌겠어. 우리 관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후회할 텐데. 어차피 회사 일은 거의 다 내가 하고 있고, 당신은 회사 일 잘 모르잖아.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거래처들도 이제 나보고 거래해. 만약 내가 없다고 하면 거래처들이 당신네 회사 물건을 쓸 것 같아? 생각 잘해. 진짜 뻔뻔하다. 난 당신이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예상 밖 행동을 보이다니. 그거야 장인어른 건정하실 때 얘기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늘 내일 하시잖냐. 회사 사람들은 이미 나한테 다 회유됐고, 당신같이 병자 마누라랑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이랑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어. 정혜도 당신한테 쌓인 게 많던데? 이런 인간이었구나. 당신 진짜 후회해, 그러다가.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었고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다니라고 느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그저 싹싹 비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리하여 전 다음날 단짝을 만나게 되었고 단짝 친구는 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럴 때 아빠라도 멀쩡하시다면 나에게 해답을 주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슬픔이 사무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엄마 아빠의 울타리, 결혼을 하고는 남편의 울타리 아래 살아온 내가 이제 남편과 헤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땐 경황이 정말 없었어요. 네 남편한테 다 들었어. 우리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이혼해줘. 승종 씨랑 너랑 똑같구나. 미안하다고 먼저 나와야 하는데 어쩜 그래? 뻔뻔하게 그렇게 말이 나오니?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한참 잘못 봤어. 내 옆에서 배신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쩌다 승종 씨 만난 거니? 한 번의 실수야? 아니면 일부러야? 실수라곤 말 못하겠다. 너한테 죄책감은 없거든. 그동안 그렇게 네 시중 들어줬으면 됐잖아? 그냥 나한테 선물 하나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승종 씨는 애초에 너랑 아이 가질 생각 없었어. 그냥 빨리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길 바랬거든. 언제부터였냐고? 너랑 승종 씨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네가 인사시키던 그날 정말 반했거든.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말할게.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다면
승종 씨랑 헤어져 줘. 알잖아. 승종 씨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도 안 돼. 너 그동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니. 그러니까 승종 씨만은 양보해. 나도 절대 포기 못하니까. 승종 씨, 너한테 마음 다 떠났어, 이거사. 정신 차려. 원래도 미련하고 답답스러운데 어쩜 이런 일이 있어도 너는 미련을 떨어대니? 진짜 악랄하다, 너희 둘.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네가 인간들이니? 우리 아빠 쓰러지기만을 노린 거 아니야? 회사도 애초에 너희가 먹으려고 한 거야.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네. 그걸 이제 알았니? 진짜 둔하다. 원래도 둔한 건 알았지만 어쩜 이리 둔해? 그러게 사람을 왜 그렇게 잘 믿어? 진구는 저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고 자리를 떠났고 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핏줄인가 싶은 것이 하필 내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와 계시는 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놀란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세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엄마는 싸잡아 주리를 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당장 이혼해. 아휴, 지가 누구 덕에 컸는데 지금 바람을 피워? 그것도 정혜랑? 예, 울지 마라. 이혼하면 그만이야. 근데 엄마, 이 상황에도 승종 씨랑 이혼 못하겠어. 그럼 나 어떡해? 영영 혼자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라고. 네가 왜 혼자야?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냥 끝내. 미안해, 엄마. 승종 씨 설득하고 싶어. 실수일 거야. 원래도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용서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끝까지 저를 말리시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제가 그렇게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엄마가 남편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는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사위에게 읍소를 하러 간 것이에요. 그날도 일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밤새 많은 사이 약식 좀 갖다 주며 얘기 좀 해보겠다고 엄마는 저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약식을 만들어 남편에게 향했으나 그날 아주 경악스러운 사태를 보고 말았는데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지? 딸한테 얘기 들었어. 일단 이거 자네가 좋아하는 약식인데 먹으면서 얘기 좀 하지.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아,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냐고요? 진짜 공 가서 구분 더럽게 안 되시네. 예전에야 장인어른 회사지. 이젠 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뭐야? 자네 말 다 했나? 우리 딸이 하도 사정해서 자네랑 얘기 좀 해보러 왔더니만 어디라고 오냐고? 사람이 원래 이랬나? 그저 친절하고 자상할 줄만 알았더니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행동했던 거였어? 아주 못돼 먹었네. 아휴, 여기요, 경비. 이분 좀 끌어내요. 내가 잡상인 치닥거리까지 해야겠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나가세요. 뭐야? 잡상인? 아, 자네 말 다 했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하나? 돈이 이렇게 만들었어? 아님 여자에 미쳐서 그래? 남편은 엄마에게 화를 내며 엄마가 가져온 약식통마저 땅바닥에 내리꽂았고
그 약식통이 땅바닥에 내리꽂힌 순간 남편 인생도 곤두박질 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부른 경비 아저씨가 저희 아빠의 정말 친한 동료였고 이 회사를 같이 일으킨 개국 공신이었거든요. 무려 저희 회사 지분을 아빠만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고 그동안 남편이 오히려 외도하는 장면을 더 많이 캐치하시고 저 아빠를 위해 하나하나 사진으로 증거까지 남겨두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되자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줄 게 없나 살피면서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엔 남편이 투명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참 성경지명이 있었던 건지 그로 인해 남편의 인생까지 쪽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 네 장인이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길래 염두에 두고 봤더니만 엉망이고 형편없더군. 내가 그저 그런 경비인 줄 알았나? 지금은 경영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있지만 자네는 내 지분 없이 이 회사 못 먹어. 알아? 아니 그럼 그 장인어른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저씨였어요? 아, 지금 이 회사 거의 제 말에 다 돌아가요. 아저씨도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걸요? 절 밀어주신다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죠. 뭐 원래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자네 말 잘했네. 기브 앤 테이크? 그래, 자네 장인한테 받은 게 억수로 많아.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갚아줘야 하거든. 이 말은 즉, 넌 이제 큰일 났단 소리야. 얼른 빠져나갈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야.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 경비 아저씨는 남편의 뒤통수를 세차게 가격하였고 충격받은 저희 엄마에게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며 엄마를 챙겨둔 뒤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아저씨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저씨에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정말 대단하게도 남편의 약점을 모두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리고 날 자르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저 몸도 성치 않은 애랑 결혼까지 해가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이 나를 잘라? 절대 그럴 수 없지. 거래처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절대 찬성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내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마. 내가 자네 뒤를 안 밟았을 것 같나? 거래처 직원들이고 회사 직원들이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새로 채용한 총무팀 직원 자네 사람이라며? 참 많이도 해먹었더라고. 내가 내 회사 순찰 돌면서 장부 한번 확인 안 해봤을 것 같나? 넌 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횡령죄로 콩밥이야, 이 사람아. 지금을 즐겨둬. 곧 불행이 닥칠 거니까. 남편은 아저씨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곧바로 거래처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했으나 이미 아저씨가 손을 써놓은 뒤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에겐 횡령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뒤이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답니다. 남편은 이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았고 마음 약한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아마 예전의 저라면 당연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줬겠지만 저희 엄마에게 들었던 행동을 보고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다시 너한테 충성을 다할게. 그동안 네 그림자로 사는 것 같아서 좀 그랬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준다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서 정말 성실하게 일할게. 그 용서는 처음에 빌었어야지. 그렇다면 용서해 줬을 거야. 근데 당신 인성을 안 그 순간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정이랑 둘이 잘 살아봐.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나랑 결혼했으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되겠네. 그럼 정희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 참 잘 어울린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한순간에 정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라고. 정말 미안하다. 정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단짝 친구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의 뺑소니 사고범이 다름 아닌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계속해서 저희 아빠 일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고 범인을 보러 갔더니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건은 뺑소니 사건이 아닌 미수죄로 전환이 되어 수사가 들어갔어요. 남편과 바람을 저질렀던 일보다도 친구가 저희 아빠를 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네가 어떻게 그러니? 우리 아빠가 학교 다닐 때부터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라면서 그렇게 챙겼는데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 합의나 선처 절대 생각하지 마. 쓰레기만도 못한 거사. 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승종 씨는 흐지부지 나한테 오겠다는 확신도 안 주지. 그렇다고 네가 떨어져 나가줄 것 같지도 않고.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내 최선이었다고. 너희 아빠가 없어야 승종 씨가 나한테 오지. 너한테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고 말이야. 남자를 위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해?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것을 곁에 두고 있었다니. 무섭다 정말. 한 번도 널 친구를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네 배경이 좋아서 같이 다녔던 것뿐이야.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젠장. 친구는 단 하나의 미안함조차도 없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면서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친구는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아 더욱더 형량이 추가되었어요. 자그마치 실형을 12년이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오히려 상간녀를 무서워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아빠를 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아빠를 해하려고 한 것은 제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늘 시기와 질투를 쌓아왔던 친구의 지독한 만행이었어요.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인간이었고 친구와 더불어 남편 또한 잘못을 했기에 횡령죄와 더불어 저에게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횡령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금액이 크진 않았고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잃고야 말았고 저뿐만 아니라 본인이 쌓아올린 커리어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본인이 자초한 거지만요. 내가 정혜를 안 만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 정혜가 옆에서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회사에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장인어른을 해하려 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난 모르는 일이야. 제발 봐주라. 아니, 정혜를 안 만나지 않았잖아. 만약은 없어. 이미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아마 이 분야 회사엔 얼씬도 못할 거야.
이미 장인회사 꿀꺽 삼키려고 했던 것이 다 소문나 버렸고, 당신같이 횡령을 했던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날 기만하고 우리 아빠를 욕보인 당신, 다신 용서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럼 구질구질 잘 살아봐.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사이코 같은 여자한테 놀아나다니. 솔직히 작정하고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니? 남자들 다 똑같아. 그냥 봐주면 안 될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버님까지 해야 하는 나쁜 사이코인 걸 알았으면 애초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버러지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 우리 엄마 버러지 취급하는 것도 정희가 시킨 거니? 다 네 의지였잖아.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정의 탓만 하지 마. 이 치사한 놈아. 너나 걔나 똑같은 악질이니까. 걔 보고 사이코 같다고? 내 앞에서 연기한 너도 내 눈엔 사이코나 다름없어. 사이코끼리 더 잘 됐어야 했는데 아주 꼴 좋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잊혀지더라고요. 가끔 많이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긴 하지만 요즘 들어 아빠가 재활을 잘하고 계셔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악몽도 예전보다 덜 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차츰차츰 회복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멘털이 솜사탕 같던 저는 이번 일을 겪고 정말 강인해졌답니다. 오히려 제 순두부 같은 멘털이 이번 일로 강해졌기 때문에 이혼한 게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을 되뇌고 또 되뇌며 살고 있어요. 이제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사실 사장님 말만 듣고 모든 걸 진행할 때 찝찝했거든요. 회장님도 안 계시지, 이사님도 안 계시지. 아무리 사이라지만, 그런 때 어떻게 그런 악랄한 일을 저질렀대요? 그러게요. 이제 여러분들 혼란 주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빠를 위해 이 회사에 몸을 바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회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 대표예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잘 알려주시면 금방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제 취임식 날 전 직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멘털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혼자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웠거든요. 물론 제 옆에 든든한 조력자, 아빠의 친구 아저씨가 도와주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니까요. 아저씨는 아빠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든든한 파트너였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집이 부유했던 아빠의 부모님 즉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저씨는 밥도 많이 얻어먹고 가끔은 학비도 조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정말 감사한 인연이기도 하고 저에겐 은인이에요. 너희 아빠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언제나 네 걱정밖에 없었거든. 몸도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너네 아빠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것 같구나. 정말 대단해. 아저씨 덕분이에요. 솔직히 이번 일도 그렇고 아저씨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저 아재 엄마의 은인이고 아빠도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한테 더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아빠 대신 저의 옆에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용기가 많이 났어요. 요즘엔 아빠가 말도 꽤 제법 잘하시고 몸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시곤 정말 행복해 하신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이 계기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다시 이 멘털로 돌아간다면 그 악랄한 것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인생이겠죠?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으시거든 털어버리고 자기 분야에 더 몰입해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마 제가 신청한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시댁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작년 11월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첫 명절을 보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시댁 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여러 가지로 난처해진 상황들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가 지나쳤던 두 형님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첫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이미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저희 부부가 좀 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지만 제 위로 두 형님은 늦게 도착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온다고 노력한 건데 차가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오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두 형님들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생긴 불만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였고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두 형님들의 기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려고 눈치껏 행동하면서 시댁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잠시 시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말을 붙이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시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두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둘째 형님의 말에 불만이 생기게 된 저는 결국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전날부터 펼쳐진 신경전에 긴장감이 맴돌았고 둘째 형님은 제가 말을 받아쳐서 당황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흥분하더니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둘째 형님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도 기분이 상했었고 서운함이 크게 다가왔던 저는 둘째 형님을 노려봤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워. 명절 첫날부터 늦게 온 동서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였으면 새벽같이 출발했을 거야.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했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러 늦게 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형님이랑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 적당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내가 던진 뒤집개 주워서 다시 깨끗하게 닦은 다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전부칠 재료 동서가 혼자 다 해. 늦게 온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는 좋아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형님, 이거 어쩌죠? 정말 큰일이에요. 하필 들어와도 개념 없는 동서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동서 정신 상태 고쳐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형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늦게 온 건 잘못한 게 맞는데요.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늦지 않게 오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침 먹고 가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서 입장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 줘야 돼? 그럼 동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왜 동서만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화내는 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우리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첫 명절이면 그래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시작부터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시간 그거 늦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니? 투덜거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두 형님들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서울이라 시부모님께서도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침 식사만 같이 하길 원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출발을 했던 거였는데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화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는데 형님들이 되레 화를 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음식을 다 만들라는 형님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님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흥분을 해서는 얼굴을 붉혔고 점점 더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결국 바닥에 던져버렸던 뒤집개를 형님이 다시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셋째 며느리 잡고 있었던 거니? 내가 좀 전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셋째가 좀 늦어도 첫 명절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잖아. 그새를 못 참고 애를 잡고 있어? 셋째가 많이 늦는다고 투덜거리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려 했구만. 너희들은 자매도 아니면서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니? 같은 학원에서 한솥밥 먹고 있으니까 둘이 편먹고 막내를 따돌리는 거야? 어머님,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왜 동서 편만 드세요? 저희도 최대한 좋게 얘기했고 늦게 온 만큼 좀 더 움직이라고 했던 건데 형님이랑 저한테 눈을 치켜 세우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집안에 엄연한 서열이 있는 거고 손윗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동서가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 좀 시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동서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원인 제공은 동서가 해놓고 왜 우리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동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머님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고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사고 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손윗 사람이면 그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결혼 좆대 어땠는데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최대한 늦게 와서 나 혼자 음식 다 만들고 그제야 도착해선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 다 싸가지고만 갔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니? 싫은 소리 해봤자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은 막내를 조금도 배려해 주려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여기서 막내만 감싸고 돌면 너희들은 나 몰래 또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겠지. 집안에 불화 생기지 않게 잘들 지내. 막내 며느리 들어왔다고 주방일에서 아예 손을 뗄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하자. 내년부턴 이렇게 투닥거릴 거면 각자 알아서들 지내고 모이지 말던가. 형님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형님들은 저를 노려봤고 화가 덜 풀린 듯 음식을 만들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 냉전이 흐르는 상태로 어찌어찌 겨우 음식을 만들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이미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표정이 어두웠었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남자들은 여자들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여자들 문제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길래 저도 웃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어색한 미소로 시부와 아주어머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음식에만 집중을 하던 두 형님들이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뭐가 그리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던데. 나중에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좀 전에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밖에서 건물 보수하느라 모르고 있었겠지만 폭풍이 휘몰아 쳤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저희 정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알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볼 것도 없는 동서 하나가 들어와선 집안을 분열시키네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업무상 친해진 걸 호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 여러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방님도 그런 쪽에 속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다들 동서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늦게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아침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늦을까봐 서둘러 가겠다고 한 거. 첫 명절이라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제가 고집 부려서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판단하에 움직인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한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서방님 와이프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와 한솥밥 먹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고래 금융기업 회사에는 또 어떻게 취직했대? 그 회사에서 남들 커피나 타주면서 잡일이나 하겠지. 말 다 했어요? 형님, 저한테 뭐 자격지심 같은 거 있나요? 아까부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로선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형님의 말을 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 형님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영어로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나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긴 했었지만 제 앞에서 영어로 욕을 퍼부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형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며 비웃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라 못 알아듣겠냐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깔깔거리며 큰형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두 형님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계속 놀리던 두 형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이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나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남편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식탁 중앙에 올려져 있던 육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두 형님들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기겁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간장 종지를 들어 두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버리자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를 향해 소리치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두 형님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대 영문과 나와 꼴랑 학원 강사 일 하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영어로 씨부리고 있어? 나도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욕은 알아먹을 수 있다. 지금 막내 며느리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얘가 검정고시 출신인 건 맞는데 너희들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사람 되긴 글러먹은 것 같다. 막내 며느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대단한 대학인 하버드 출신이다 이년들아. 어디 그 학력 가지고 하버드한테 영어로 입을 털고 있어? 너희들 외국인이랑 대화는 제대로 해봤냐? 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력 취득하자마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었어. 너희들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데 방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그 주둥이 털어봐. 뭐라고 그랬냐고. 왜?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이걸 보여줘야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니? 자, 봐봐라. 내가 막내 며느리한테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좀 달라고 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막내 며느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지인들 만나면 자랑하려고 핸드폰에 며느리 졸업사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래도 못 믿겠니? 이대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너희들과 금융회사에 다니는 막내 며느리와 비교가 된다 생각해? 너희들이 영어로 시 부릴 때 막내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웠겠니? 예전에 해외여행 한번 갔을 때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도 엄청 터듬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구만. 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 너희들이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꼴에 먼저 시집왔다고 형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중간에서 계속 참견하면 싸움만 커질까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그 꼴 못 봐주겠다.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 못해? 아까부터 눈치 줬으면 적당히 할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을 아예 풍비박산 만들려고 그래? 못들 하고 있어. 당장 욕한 거 사과하래도. 시모는 두 형님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상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맨손으로 주워들어 형님들 얼굴에 던지려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자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겨우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방 안에서도 두 형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형님은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왜 하버드 대학 나온 걸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 네애들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능 시험이 바로 코앞이라 학원 강사 일을 하던 형님들은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두 형님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하버드 대학에 졸업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시모가 나중에 상황 봐서 얘기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후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걸 말하게 될 상황도 없었어요. 결혼 이후 각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 명절날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였고 그전에는 얼굴 마주칠 일이 없던 거였죠. 두 형님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얼떨떨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만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도 두 형님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붉어진 얼굴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는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이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수능인 SAT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이 미국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이 시험을 외국인이 치르기 위해서는 고등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생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렀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던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큰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하길래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두 형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큰형님은 동서들끼리 대화하고 싶다면서 남편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둘째 형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형님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서로 오해가 쌓여서 생기게 된 일이니까 우리 좋게 풀자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한테 뼈도 못 추리겠어. 동서도 아까 어머님 성격 봤지? 한번 터지게 되면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셔.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머리채 잡힐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방 안에서 아버님이 나오지 못하게 말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계시잖아. 우리 여기에서 좋게 해결 보자. 앞으로 동수한테 잘할 테니까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려.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동서를 함부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절대 억하 심정 같은 건 없었던 거 알지? 동서를 얼마나 봤다고 그런 게 있었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현재 우리 학원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예전에는 페이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생활의 부족함을 잘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동서네랑 성공해보겠다고 동업을 했었거든. 가족들끼리 학원 하나 차리면 예전보다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고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학원이 정말 힘들었었잖아.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동서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짬내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무보수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돈은 주겠지만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 하버드 출신인 동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입소문이 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동서도 많이 바쁘니까 딱 3번, 아니 1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는 식구들이 많아서 자존심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못했는데 동서가 원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라.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야. 주위에 경쟁 입시 학원이 많아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 막내 동서. 오죽했으면 형님이 무릎까지 꿇으려 하겠어. 그만큼 절박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동서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차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어? 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거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두 형님네들은 강사들끼리 만나서 눈맞아 결혼을 했고 확장을 하기 위해 직접 학원을 차렸는데 전염병 여파로 인해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남편한테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두 형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격려가 되는 강의를 해주면 된다고 부탁했지만 그 전에 이미 크게 상처를 받아서 형님들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제가 두 형님들과 좋게 풀어야 모든 상황들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질 것 같았던 심각한 상황들은 정리가 되었고 시모도 좋게 풀었다는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설 명절이 끝나고 하루 일정을 잡아 시간을 내어 형님 학원에 1일 초빙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요구를 했지만 마지못해 들어주긴 했었는데 저도 업무가 많이 바쁜 상태라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도와주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초빙 강의를 해주길 바라는 형님들과 또다시 조금씩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형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 때 두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던데 정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해 못 해주고 본인들 사정만 얘기하는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이 문제로 또다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걱정이 많지만 한 번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의사표현하고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 가족들까지 신경 쓰고 맞춰가야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0이 다 되어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살자라고 다짐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 나이 되다 보니 참 많이 보면서 살고 있어요. 한 동네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젊은 사람 둘이 만났으니 무서울 것도 없었고 그저 용기와 패기로 가득한 나날이었죠. 남편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있는 소년 가장이었는데 홀 어머니와 동생을 거느고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사정을 모르지 않았던 터라 결혼을 했을 때 다 내 식구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어요. 물론 아들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때 당시엔 다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아주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못 사는 집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너도 알다시피 전교에서도 맨날 1등만 하고 돈이 있어서 뒷바라지만 잘해줬어도 아주 크게 될 인물이었어. 너 그거 알고 결혼한 거지? 모르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도 너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너 아니어도 줄 섰어. 그럼요. 이 크게 될 인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네가 우리 집을 하찮게 여길까봐 그러지. 막말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탐내기엔 아주 큰 인물이잖니.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는 거 아니었는데 부잣집 처자들 다 마다하고 너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너무하세요. 전 이 애랑 결혼할 때 한 번도 재거나 따진 적 없는데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비교만 하세요?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때 너라면 가당치도 않아. 당연히 결혼 안 시켰다. 남편은 동네에서도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했었고 원래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집이 가난해졌었고 시어머님 그때 이야기를 하며 저를 구박하였어요. 그럼에도 참았던 건 남편의 성품과 정말 똑똑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수긍하는 날들이었는데 저 역시 정말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일찍이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았던 터였고 전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 밤엔 옷을 팔고 낮엔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간 변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돈만 벌다가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생각과 함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미련이 있는 남편에게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일을 그만두길 권유하였어요. 이렇게 살다간 그냥 이대로 인생 종칠 것 같아. 뭐라도 해야지. 당신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공부 좀 해봐요. 그래도 우리 형편에 당신 혼자 이렇게 돈 버는 게 말이 되나?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그건 너무 무리야. 아니야. 정말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래도 뭐라도 돼야 삶이 달라지지. 평생 우리 둘이 이렇게 돈만 벌다간 그냥 이대로 인생 종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때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지. 내 말 믿고 하고 싶던 공부를 해요. 그래도 되겠어? 둘이 벌어도 이렇게 빠듯한데 당신 혼자 벌어서 내 식구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애 생기기 전에 뭐라도 해야지. 일단 도전을 해야 앞날이 변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면 더 악착같이 공부해주면 돼요. 당신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앞날을 같이 그려나가 보자고요. 남편이 공부의 뜻이 확고한 사람이었던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뒷바라지를 해가며 공부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벌어먹일 땐 아무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저 마음속으로 고마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 시동생 학비, 그리고 노모까지 모시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한 번에 법원 공무원에 붙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월급이라야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였죠. 그나마 둘이 벌게 되니 살림살이는 나아졌지만 시어머니 아들이 법원 공무원이 되자 저에게 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다. 내가 뭐라도 할 줄 알았어, 우리 아들. 너 서방 잘 얻은 줄 알아. 네가 공무원 남편 만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죠. 미화 덕분에 이렇게 된걸요. 그동안 미화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돈 벌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엄마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공무원 된 건 미화 덕분이니까 엄마도 미화한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돈이야. 지가 원해서 번 거지.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냐?
너 신랑 잘 얻었다. 아주 든든하겠어. 막말로 지 팔 잡히려고 너 공부시킨 거지. 지가 하기엔 이미 머리통이 글러먹었으니 널 등 떠민 거야. 너네 말이 틀리냐? 어머님은 이해가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어머님 말씀이 다 옳아요. 저 신랑 정말 잘 만났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제가 공무원 남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주제 파악 한번 잘해서 좋다. 그러니까 네 남편 떠받들고 살아. 네 남편 낳아준 나한테도 물론 잘해야 하고.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 말이면 따라야 하는 때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신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어머님을 떠나보내드리면서 다 털어냈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저에게 다정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다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을 꼭 잘 건사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때였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시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밥벌이를 한다며 공장에 취직을 한다고 하였고, 그런 시동생이 제 친동생 같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항상 뭐든 우리 식구들이 다 잘 살고 그저 앞날을 더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빨리 자리 잡아야죠. 아무래도 형이랑 형수도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있나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민식이 얘기론 거기 공장이 월급을 많이 준대요.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독립해야 하니까 거기로 취직하려고요. 도련님, 그러지 말고 도련님도 공부해보는 게 어때요? 뭐 지금이야 돈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아마 잘했다고 싶을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뒷바라지는 제가 해드릴 테니 공부해보세요. 그래, 네 형수 말이 맞아. 지금이야 돈 버는 게 좋지. 나이 들어서 평생 공장에서 일할 거냐? 너도 노력을 해봐. 그래도 제가 어떻게 눈치 보이게 공부를 하겠어요. 형수님이랑 형님이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아는데 저라도 보태야죠. 아니에요. 다 제 동생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제가 밀어드릴 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동생도 저의 권유로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동생은 4번 만에 공무원에 합격을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동서를 데리고 왔고, 동서는 처음 봤지만 굉장히 깍쟁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어리숙하니 애초에 딱 부러진 여자면 더 괜찮겠다 싶었고, 그때 당시 제가 뒷바라지한 아들 같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 법무사가 되어 벌이 또한 넉넉한 삶이었어요. 딱 시동생 장가 보내고 털어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뻔히 공무원 초봉이 얼마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인 저희 집 아랫집을 내어주며 동서와 서방님의 신접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집도 악착같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과 제가 한 푼 두 푼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마련한 저희의 최초의 집이었어요. 서방님 장가 가면 우리 아랫집에 살게 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현관도 다르고 아랫집도 평수가 꽤 크니까 둘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사이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렇게 아랫집에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새로운 집 해서 나가면 되지. 그래도 되나? 원래 아랫집 전세 놓으려고 했잖아. 당신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집도 사게 된 건데, 당신 뜻이 그러하면 나야 너무 고맙지. 사실 내 동생이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당분간은 끼고 살고 싶었거든. 그래요. 저도 아들 같은 서방님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여유될 때 분가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식구한테 주는 건데 전세는요, 다 식구끼리인데. 전 서방님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내 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데, 그런 말까지 해주니까 진짜 장가 잘 갔다 싶다. 동서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랫집에 서방님네 부부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였을까요? 동서는 저희의 집안 경제 사정을 다 알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서방님과 불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에 토라지며 저와도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서방님네를 아랫집에 들인 건 저의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건이었어요. 서방님도 다시 보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아니, 수도세를 왜 내라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이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 모든 공과금은 형님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 동서, 그건 아니지. 집을 내준 건 맞지만 여기서 알뜰히 살다가 좋은 집 마련하라는 뜻이었던 거지. 내가 동선의 생활비를 다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오해했구나? 그런 거 아니니까 공과금은 각자 나눠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누굴 그지 취급하나? 본인이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서. 그리고 형님네 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말로 제 남편 얼마나 번다고 이걸 뜯어가려 하세요? 진짜 양심도 없지. 전 이 공과금 못 내겠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내가 우리한테 고마워하란 말은 안 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 그럼 저보고 상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형님 이런 말 뭐하지만 저 대학까지 나온 여자고 형님은 고졸이잖아요. 상식이 없어도 형님이 더 없지. 제가 더 없겠어요? 진짜 웃기네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 먼저 자초한 일이세요. 이런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새파랗게 어린 동서가 저한테 항상 저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학벌까지 운운하며 저를 가르치려 했을 때는 진짜 머리 꼭지가 도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진짜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형 벌이가 얼만지 다 아는데. 서방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처음에 아랫집 살기로 했을 때 공과금 문제는 깨끗이 합의 본 거였고, 제가 많은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 쓴 물세, 전기세를 내자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서방님네랑 말다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친동생이었어도 저한테 물세 받아내려고 하겠어요? 이게 남이니까 그런 거지. 이제 형수님의 본색이 나오네요. 그리고 제 안사람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형수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시동생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였고 감정을 넘어 마음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처음엔 남편도 제 편보단 동생 편을 자주 드는 모습이었고 누구 하나 내 편은 없는 기분이 들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척을 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아니, 꽃게를 시켰는데 분명히 집 앞에 두고 간다고 가게 사장님이랑 통화했거든요. 이거 당신네 사무실 사람들 오면 꽃게탕 끓이려고 한 건데 꽃게에 발이 달렸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두고 간 거 아닐까요? 누가 가져갈 리도 없고. 어머, 그거 저희가 가져가서 끓여 먹었는데요? 형님네는 또 사서 드세요. 고기가 아주 실하고 맛있던데요? 뭐? 동서, 그럼 얘기를 하고 가져가야지. 내가 안 된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저희가 먹는 게 그리 아까우세요? 그동안 저희한테 먹을 거 주실 때 그런 마음이셨겠네요? 전 항상 형님이 음식들을 다 나눠주시니까 당연히 가져가서 먹은 거죠. 본색 드러내니 진짜 가관이네요. 그깟 꽃게 얼마나 한다고. 그깟 꽃게? 지금 장난해?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말 진짜 그따위로 할래? 뭐 진짜 이런 게 다 있지? 아, 지금 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수, 지금까지 잠깐 들어보니까 먹을 걸로 치사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서방님, 지금 저한테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야 원. 동서가 말도 없이 꽃게를 먹은 게 잘한 거예요? 아니, 그깟 꽃게 얼마나 한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대학 나온 여자인데 형수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냐고요? 저의 언성이 높아지자 밖에 있던 시동생이 얘기를 듣고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남편이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남편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시동생에게 욕을 퍼부으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아마 남편도 지금 이 모습을 처음 보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저 역시 시동생이 저렇게 눈을 부라리며 나오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시건방진 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인간도 아니야. 아니 형수가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니까 그렇죠. 형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요.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내가 서방님을 뻔히 동생처럼 여긴 걸 알면서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꽃게 그거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먹을 걸로 그러는 게 제일 치사한데 형수님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꽃게 아까워서 그래요? 서방님한테 전 그저 그런 인간일 뿐이군요.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남편은 더 들을 말도 없다며 시동생네를 쫓아냈고 그들은 동서가 원래 혼자 살고 있던 단칸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았는지 저 말고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형수, 죄송해요. 제가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순간 화에 못 이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때 했던 행동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형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 생각뿐이에요. 됐어. 돌아가라. 이제 어차피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할 거고 더 이상 보지 말고 영 끊고 살아. 난 그런 동생 둔 적 없어.
아휴, 여보, 그만. 서방님, 됐어요. 일단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해요. 이도 저도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형수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해 왔다는 건 아시잖아요. 투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시동생은 사죄했지만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화가 더 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2달이 흘렀나? 형제 사이를 뭔가 절연시킨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루하루 참 찝찝하고 죄스러웠어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를 훨씬 많이 먹고 꼭 저렇게 어린 사람들과 싸워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남편을 설득하기로 하였죠. 그래도 단칸방에서 살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사람들이 치기라고 생각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지가 누구 덕에 공무원 되고 누구 덕에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 형수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지 마누라 편에 홀랑 서가지고 대들어? 그동안 당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됐어. 그것들 안 보면 그만이야. 에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데 그러면 되나요? 그냥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기회를 줘요. 그럼 우리 아랫집에 사는 건 자꾸 트러블 나니까 좀 그렇고 동네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줄까 봐. 뭐 자기도 이제 떳떳하게 집도 가지고 자식도 낳고 하고 싶겠지.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붙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당신 생각은 어때? 저야 괜찮아요. 솔직히 서방님이 거의 우리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유가 있으면 집 정도 해주는 건 또 괜찮죠. 저한테 그런 행동한 건 괘씸하지만 그래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 역시 같이 가족처럼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까울 건 없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도 본인 동생이니 한 번쯤 봐준다고 하였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진짜 죄송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였고 저 역시 이번 한 번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생에게 24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었어요. 저희에게도 큰 돈이었지만 자식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아유, 아주버님이 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니 진작에 집은 하나 장만해 주셨어야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센스가 보통 아니네요. 하긴 요새 누가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진작 해 주셨어야 해요. 그건 아니죠, 재수씨.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전 이 녀석한테 이제 할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어머니 잃고 안쓰러운 내 동생, 형으로서 최대한의 것들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뭐 아버지 역할이시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같이 대학 나온 여자랑 사는 남자가 집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형, 아마 돌아가신 엄마가 계셨더라도 진작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희에게도 24평 아파트를 해주는 게 부담이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시동생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당연하게 아파트를 받아들이니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해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해주었고 동서의 말에 남편은 기분이 나쁜 듯 보였지만 원래도 저런 사람이니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들이를 한다고 며칠 뒤 저희를 초대하였고 남편과 전 초대를 받아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실에서는 서방님이 남편에게 집 구경을 한참 시켜주고 있었고, 전 동서가 뭘 좋아할지 몰라. 그래도 제 딴엔 예쁘고 실용성 있는 그릇 세트를 선물로 맞춰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제 사이 이제라도 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유, 그릇 세트라니? 적어도 여기 오실 땐 형님네 정도면 가전 하나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사회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우, 가져가세요. 이런 건 줘도 안 쓰네요. 디자인도 그렇고 어쩜 정말 못 배운 티 나요, 형님.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래, 못 배워먹은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가짠겠네. 그래, 알겠다, 이거사. 니 똥 굵어. 아니, 왜 또 제 마누라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 무슨 콤플렉스 있으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서방님, 지금 동서가 저한테 하는 말 듣고도 그 말씀이 나와요? 지난번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형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대충 사과한 거죠. 제 집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진짜 못 배운 티 나네요. 어머머머, 말하는 뽐새 봐. 이래서 우리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님. 아우, 무식이 철철 흐르다 못해 넘치네. 생애 처음 24평 자가 살게 된 동선에 그릇 세트 맞춰주니 절 조롱하는 동서였어요. 하지만 거실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 강경해 남편은 즉시 동서네를 원래 단칸방에 재이사시켰습니다. 더 이상 선처 없는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재수씨 말하는 게 진짜 싹바가지가 없네요.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내가 미쳤지. 너희는 이 집에 살 가치도 없어. 그깟 대학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봤자 삼류대 나와가지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감히 내 와이프를 무시해? 우리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보다 훨씬 대단한 여자야, 알아? 이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형,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아니다. 어차피 이 집, 이제 내 건데 형 마음대로 해요. 나도 이제 형 비위 맞추는 거 힘들어. 그리고 내 와이프가 원래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형이랑 형수가 아주 괜한 사람 잡는 거지. 네 명의? 내가 미쳤다고 네 명의로 해주냐? 그래, 네 명의로 곧 하려고 했지. 근데 절대 안 되겠다. 끼리끼리겠지. 내 동생이지만 넌 재수씨랑 똑같은 족속이야. 지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 기꺼이 말려서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지 마누라랑 붙어서 형수를 무시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네 마누라를 단속하고 가르쳐야지. 못돼 처먹은 것들. 여보, 가자고. 나도 한마디 할게요. 동서야 원래 성격이 그지 발사계라고 치지만 서방님 정말 아니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반말할게.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되길 바랬는데 넌 날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지? 이제 내가 너 손절이야. 남편이 널 받아준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천성이 똑같은 너희 부부 단칸방에서 어디 한번 잘 헤쳐나가봐. 여보 가요. 나쁜 것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집을 나섰고 그 다음에 시동생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단칸방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자 동서는 이제야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기어오른 건진 몰라도 이번엔 저에게 사죄를 하였어요.
하지만 너무 가증스러워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남편 또한 저를 무시한 시동생네 부부에게 이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놓았고, 그들은 결국 단칸방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만 믿으라며. 이게 뭐야? 아니, 공무원인데 이런 것도 없고 그동안 형한테 기생하고 살았던 거야? 아, 정말 속았네. 뭐가 어쩌고 저째? 완전 속물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속물근성일 수가. 따지고 보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뭐야? 왜 나 때문이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배운 거 없어서 없다고 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아우, 구질구질해. 그러나 사치스러운 동서는 그걸 못 견뎌 했고, 결국 서방님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으며, 서방님은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아끼던 동서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둘 다 무일푼이어서 그런지 위자료고 뭐고 그냥 깨끗이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서방님은 저희에게 사죄를 슬며시 했지만, 대쪽 같은 저희는 서방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빠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는 서방님의 최후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이혼한 공무원은 거의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서방님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쉬쉬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진급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걸로 알아요.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돌아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형수님 같은 분한테 감히 죄송해요. 언젠가 마음이 풀어지면 꼭 연락 주세요. 형이랑 형수님 마음 풀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을게요. 아니요, 됐어요.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린 잘못이죠.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아꼈는데 서방님한테 제가 남이듯이 저 역시 이제 서방님이 남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해 하지도 말고 알아서 사세요. 어차피 인생 혼자 아니겠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원래 끼리끼리란 말이 왜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 탓하지 말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동서는 소문에는 웬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하는데, 그 남자의 폭군적인 성질을 못 이겨 맞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웃긴 건 허례허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서였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그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쫙 났답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였기도 했고, 저 역시 몇 년 후에 눈팅이 밤탱이인 채로 장을 보는 동서를 마주쳤었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고 창피한지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게 보였고, 그 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참 보이는 게 뭐길래 저렇게 살고 있는지. 하지만 동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이 꽤 지나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저희가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서방님이 왔더라고요. 뭐 지난 날을 반성한다나 뭐라나 축의금을 내고 갔습니다. 하지만 대쪽 같은 저희 남편은 그것마저도 받지 않았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축의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좋은 날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돌아가 주세요. 좋은 날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돌아가. 그리고는 다신 나타나지 마라.
우리는 너 잊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 결혼하는데, 작은 아빠가 이 정도는 해야죠. 그냥 제 성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니요, 부담스럽네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거 주고받는 건 예의가 아니죠. 됐으니까 가져가시고 다신 오지 마세요. 형수님, 아직도 마음이 안 풀어지셨나 봐요. 세월이 얼마인데, 정말 죄송해요. 제 옆에 누가 더 있나요? 네? 그러니깐요. 참 안타깝네요. 본인이 자초한 일 평생 그냥 속죄하며 사시고 본인 기준에 맞는 여자랑 재혼하세요. 네 형수 말이 맞아. 인간인 줄 알고 걷어줬더니 인간 말종이었잖니 너는. 나도 안 잊혀지는데 네 형수가 잊을 수 있겠냐? 사람이 왜 사람인데 짐승이랑 달라서 사람이야. 넌 짐승만도 못하게 행동한 거고 그냥 네 업보라고 생각해. 얼른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밖에 없는 형제 사이 다시금 만나면 어떨까 싶지만 제가 아들같이 키웠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것이 없네요. 제가 희생했으니 나한테 잘해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도가 지나쳤던 서방님 때문에 사람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일화예요. 그리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죠. 동서와 서방님은 본인들이 뿌린 대로 지금 다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다른 동료들보다도 진급이 안 되는 서방님의 지금의 남편에게 맞고 사는 동서. 참 기가 막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 빼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는 것 같네요. 그 세월 또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절 이렇게 아껴주는 남편과 자식이 있으니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지내렵니다. 인생 뭐 있나요? 현재를 즐기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지금은 제 남편,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딱 단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우리 가족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그럼 감사합니다.